정규분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정규분포를 알면 통계학을 거의 다 안 것이다. 그렇게 되셔야 돼. 정규분포라면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거의 끝날 때 멀타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다변수 정규분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정규분포를 했는데 거의 다 통계 추정이 거의 정규분포를 쓰니까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해된다. 이 세상에 정규분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는 있어요. 포화성, 감마, 수턴, T, F 있는데 샘플을 한 몇십 개 이상 많이 뽑으면 몇십 개 이상 뽑으면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시어렘에 의해서 전부 정규분포가 됩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샘플을 많이 뽑으면 정규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모두 정규분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샘플을 많이 뽑으면. 그럼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정규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 가지고 쓰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규분포를 가지고 통계학의 기본 이론들을 다 개발한 겁니다. 뭔지 알았고, 요 앞에 우리 리뷰를 잠깐 하십시오. 요거 정규분포 요거 아셨죠? 요거 시험 문제고 반드시 요것도 이제 아셨죠? 요거 확률분포 종류. 어떤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가진 정규분포를 하더라도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고 1이다. 이게 표준화가 뭐냐? G equals X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x바 나누기 시그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 그 샘플을 가지고 전부 쭉 해서 평균에서 빼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나누면 전부 그게 1이 됩니다. 그 표준화입니다. 그 G equals xi G equals xi 마이너스 x바 나누기 s 이렇게 하면 표준되고 아니면 다르게 G equals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도 표준화가 됩니다. 이걸 노멀라이제이션 이퀘이션이라는데 표준화 정규화를 하면 표준화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하면 되고 표준화는 각기 다른 평균과 표준 변차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를 하나의 확률 변수를 계산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전체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전체가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여자대학교의 학점 기준과 성균관대 학점 기준과 서울대학교 학점 기준이 다를 수가 있죠. 4.5만 점도 있고 4만 점도 있고 우리 아들은 호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기준이 A 플러스라는 게 없대요. 미국식 A 플러스라는 게 없고 A가 있고 뭐가 있고 디스팅티브 이렇게 나온답니다. 미국식으로 집는 다르게. 그것도 있고 호주에서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할 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각각 달라. 그래서 4.5 만점에 몇 친구하고 4.0 만점에 몇 친구하고 5점 만점에 몇 친구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거를 표준화시키면 비교가 됩니다. 다 또 동일해집니다. 그 논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알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통계학이 아주 기밀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표준화, 노멀라이제이션 이퀘이션, 표준화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전체가 다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타의 분포들, 통계학에는 연속 분포가 거의 되고 기타의 분포들이 이양, 포화성, 주로 이런 기타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이 안 쓴다. 안 쓴다. 여러분 F하고 T를 이제 쓰게 될 겁니다. T 테스트 할 때 이제 T 검정이라고 그랬죠. 제가 두 집단의 차이 할 때는 T 검정할 때 T 분포를 쓰고 세 집단에서는 안 오반되거나 F로 쓰고 그렇죠? 그다음 그렇게 쓰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정규, 보통 정규를 쓰고 중심극한 정리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 찍으세요. 수업이란 이제 학습이라는 게 원래 반복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 수차게 많이 나오고 무슨 죄, 극락,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성경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질. 네 두 번째로 많이 나온다네. 그 설교하실 때 보면 부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 사람들이 전부 자꾸 절 쳐다봐요. 내가 그렇게 크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반복, 자꾸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반복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이제 정부의 법칙을 지켜라 하는데 정부의 규정을 안 지켜. 그다음에 성희롱 하지 말았는데 성희롱 자꾸 해가지고 온갖 문제가 생기고 돈 빼먹지 말라. 학교 돈 빼먹지 말라. 그건 빼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해. 그래서 계속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러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반복을 해서
완전히 내 생활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에 정규분포 논리가 사용 가능한 이유, 요거부터 일단 알았다. 중심국간 정리, CLT라고 하는데, Central Limit Theorem은 정규분포의 근거를 준다. 다시 말해서 표본은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모집단이 정규분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뭐 90몇 %, 95%인가 97%인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거에 모든 거에 대부분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정규분포인 것을 거기서 뽑으면 샘플은 정규분포야. 그럼 뭐 정규분포 방정식 쓰면 끝이야.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야. 그렇더라도 일정 숫자 뭐 30개라는 얘기도 그 교수님들이 그냥 안전하게 100개 하면 된다는데 그냥 몇십 개 이상 되면 그게 모집단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몇십 개 이상 뽑으면 정규분포야. 그럼 우리는 항상 정규분포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중심국간 정리를 그냥 뭐 성균관대학교 다닐 땐가 달달 외우라고 외우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외우고 미국가에서는 그러니 외우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중심국간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정규분포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면 끝이야. 예. 이제 됐고. 일단 뭐 이제 4장 끝났습니다. 그 분포를 이제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하면 분포란 뭐냐? 통계치들의 산포도를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포인데, 분포가 좀 밀도에서 쭉 돼 있고, 점 하나는 제로지만 그걸 쫙 연결하면 1입니다. 그 점이 수억만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분포는 가장 중요한 게 정규분포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전체 확률을 구한다. 그런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그냥 정규분포 쓰면 된다.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샘플을 많이 뽑으면 정규분포 된다. 앞으로 나오는 5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예외적인 경우 몇 개 빼고는 거의 다가 정규분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우리 5장으로 갑시다. 통계적 추정.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논리를 하고 여러분인데 한번 뭐 생각을 하고 진짜 좀 그럽니다. 통계적 추정, statistical inference. 이게 뭐냐? 추측하는 거, 추측. 우리가 통계하기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뭐 기억나십니까? 기술 통계하고 추론 통계였대. 기술 통계하면 이게 디스크리트 스태티스틱, 기술, 그냥 기술적인 거. 추론 통계하면 뭐니까 인퍼런셜 스태티스틱, 추측을 하는 거, 추측. 기술과 추측하는데 우리는 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통계적 추정이란 추측을 하는 것. 스태티스틱 인퍼런스는 통계적으로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추론입니다. 뭐 추측을 하는데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통계량을 계산하면 그 통계량의 값이 실제로 모집단의 정확한 수치를 대변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통계적 추정량이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이게 뭐냐? 모집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이어스된 형태로 뽑으면 안 돼요. 바이어스된 게 아닌 게 unbiased estimator를 한다. 제가 미국에서 숱하게 들었는데 unbiased estimator 영어로 불러드릴게요. UNBIASED unbiased estimator ESTIMATOR unbiased estimator 이게 뭐냐? 불편 추정량이에요. 편의가 없는 추정량. 이게 뭐예요? 바이어스가 없는 추정량을 써야 된다 이게. 근데 이상한 추정량을 쓰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되죠. 왜? 우리는 모집단의 모습을 영원히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샘플도 많이도 안 뽑아. 샘플 많이 뽑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드는데요. 설문지도 뭐 보통 하나 구하는데 2, 3만 원씩 들고 부자한테는 50만 원 구해도 못 구합니다. 예전에 뭐 어느 그룹이 나한테 와서 50만 원씩 1인당 해갖고 3,000부 구하려는데 못 구했다고 나보고 구해달라 그래서 내가 구해준 적이 있는데 못 구해요. 난 뭐 부자 전공 교수니까 이제 제가 방법을 아니까 구해줬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4대 조사회관 가서 부자 조사해달라니까 못 구하더래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구할 수도 없고 샘플을 뭐 1000개만 구해도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도 우리 보면 그러죠. 제주도를 포함한 뭐 전국 도서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가끔 제주도를 포함한 뭐 1,500명, 2,000명 갖고 해요. 그 이상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000명을 가지고 유권자 3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unbiased estimator 문제가 생기지 않는 추정량, 그걸 estimate라 추정치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런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요. unbiased estimate에 대해서 되는 거고,
우리는 뭐 그걸 굳이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언바이스드 됐다는 걸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추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점 추정의 의미와 치명적인 한계. 요거 조금 이거 읽어보시고 이건 스마트폰으로 뭐 찍을 정도는 아직 안 되고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포인트면 점이라니 점. 우리나라의 2016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가? 3.23. 이렇게 찍은 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예요. 맞겠습니까? 잘 안 맞죠? 여러분이 우리 통계학 수업 듣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얼마다? 2,223만 원. 딱 찍는 거.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거의 다 쓰진 않습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거의 쓰지 않고.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이게 구간 추정이에요. 구간. 얼마에서 얼마다. 2016년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에서 4 사이다. 대충 맞을 거예요. 아니면 제로에서 100 사이다. 당연히 맞지.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한 3, 4%지 뭐 그게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구간이 넓어지면 무조건 맞죠. 구간이 좁아지면 거의 안 맞죠.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인가 뭐냐. 구간이 없다는 얘기죠. 구간이 제로라는 얘기야. 3.23이라는 건 3.23 약간 작은 거에서 약간 큰 거를 해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안 쓰고 다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점추정 하나의 값을 추정한다.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믿기가 힘들다. 구간 추정을 씁니다. 구간. 다 구간.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구간의 폭입니다. 폭. 구간의 폭.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받을 월급이 얼마다? 1,000만에서 4천만 사이다. 그거 뭐 맞아. 근데 의미가 별로 없지. 2,200만에서 2,300만 차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상당히. 그러니까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아들어야죠. 구간이 좁아들어야지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맞고 틀리다. 진리되는 거는, 진리는 별동, 진리가 여러 가지지만 사실이라는 거는 보통 한가 아니라 팩트라는 거는 한 가지인데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7위가 된다. 이거는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팩트가 되지만 그걸 되는데 개념이 없다.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한 가지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하고 개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숫자의 폭이 넓으냐 좁으냐. 폭이 좁아들면 프로라는 얘기입니다. 프로. 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폭이 좁아지는 거는 확실히 높다는 거죠. 주관적인 확실성이 높으니까 폭을 좁혀도 상관없는데. 아셨습니까? 네, 폭이 넓다는 얘기는 흐리멍텅하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폭이 적절하게 좁아진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냐? 표준 편차 가지고 한다. 따라서 평균이 있고 평균이 가운데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90 몇 프로가 다 들어가니까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표준 편차가 좁으면 정확도가 높다고 치고 표준 편차가 넓으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지금 수백 년을 왔고 저는 뭐 로봇공학은 제가 모릅니다. 뭐 제가 로봇공학도 잘 모르고 로켓공학도 잘 로봇 만드는 것도 잘 모르고 로켓공학도 잘 모르고 저는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을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요새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많이 하고 요새는 주거공학 같은 것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부작할 때 부작은 이제 가정의 문제니까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로봇공학은 모르고 로켓공학도 못해. 저는 아주 궁금한 게 로켓공학에서 달나라 가는 우주선을 쏘았는데 들어가잖아 지금요 달나라에.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다 통계학으로 했을 거예요. 좀 그리고 뭐 물리지만 다 통계로 물리 통계로 했을 거예요 다. 위성 통계로. 통계학이 그렇게 그러니까 달나라 가잖아. 명왕성도 찍고 그렇죠? 나는 명왕성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경약과 교수가 명왕성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없을 거라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통계가 우리가 하고 있는 통계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간 추정의 의미와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쭉 읽어보십시오. 구간 추정의 의미와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들. 구간 추정이란
구간으로서 모집, 구간 추정이란 구간으로서 모집단의 정확한 수치를 추측해 보는 것이다. 구간의 최소치와 최대치가 만드는 범위가 있다. 범위가 넓으면 우리는 구간 추정의 결과를 상당히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위에 표본분이 3.75일 때 최소치가 2.5, 최대치가 어라우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구간이 넓어지면 우리가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은 좁으면서도 확실하게 되는 것이 좋은 얘기입니다. 구간은. 믿을 수 있는 추정량 조건. 지금 이제 점추정과 구간추정을 했는데 그것들이 해서 우리가 나온 것들이 중요한 거. 여기 분편성, 효율성, 일치성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저는 그런 걸 배우라고 했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그거 제가 미국에서도 이걸 해보니까 실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 이론 통계에 많고 수리 통계고 경영학에서 실제 쓸 때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필요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하여튼 뭐 쓰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추정량의 조건들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 추정을 하는 개념, 기법 방식을 추정량, 에스티메이터로 간다. 추정량이라고 한다.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에 네 가지 조건들,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뭐 세 가지 조건들을 가져야 한다. 세 가지 조건들을 가져야 한다. 불편성, 제가 아까 unbiased estimate라고 했죠. 그게 그겁니다. unbiasedness란 표본부의 평균이 모수의 실제값과 같다는 것이다. 불편성이나 표본부의 평균이 모수의 실제값과 같다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지금 문제를 내줄게. 한번 해보시래. 수업 전에 가끔 안 막 쓰는데, 그거 말이 이상하네. 그러죠? 잘 보세요. 제가 47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불편성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479가 있어요. 4 더하기 7 더하기 9 하면 얼마입니까? 479. 20이죠, 20. 20 나누기 3 하면 6.66이죠. 4 더하기 7 더하기 9의 평균이 6.66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데 479를 더해서 하는 수도 있고 다르게 하는 수가 있어. 어떻게? 4하고 7, 4하고 9, 7하고 9. 잘 보세요. 479를 전체를 더해서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두 개씩 뽑아. 4하고 7, 4하고 9, 7하고 9. 그렇게 4하고 7, 4하고 9, 7하고 9. 세 개를 뽑아. 4하고 7의 평균, 그 다음에 7하고 9의 평균, 그다음에 4하고 7의 평균, 이 세 개의 평균을 구해야지 다시 평균을 구하면 똑같습니다. 그게 unbiased입니다. unbiased. 아십니까?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100개가 있다래, 100개. 뭐 325 이렇게 100개가 있어. 100개를 가지고 두 개씩 해서 쫙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하고 100개를 내는 거 똑같으면은 우리가 두 개씩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말이야, 두 개씩. 쭉 그냥 100개 하면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4하고 7의 평균을 구해. 그 다음에 4하고 9의 평균을 구해. 또 7하고 9의 평균을 구해, 세 개를. 4하고 7, 4하고 9, 7하고 9 평균 세 개 구해. 그 세 개의 평균을 구한 걸 다시 평균을 내. 이 평균과 그냥 4, 7, 9를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 왜 앞에 그런 걸 해? 4하고 7, 4하고 9, 7하고 이러면 이런 짓을 뭐하래? 그냥 4, 7, 9 해버리지. 그 얘기입니다. 통계학이 그런 논리에서 지금 개발이 된 거예요, 수학이. 그 언바이스드입니다, 그 편성. 효율성이란 분산이 적은 거. 분산이 적으면 표준편차가 적다는 거죠. 분산은 뭡니까? 표준편차의 자생입니다. 왜 표준편차를 자생하냐? 표준편차는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 왜? 평균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야. 평균보다 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계산하기 복잡해집니다. 그 통계학에서는 계산하기가 복잡해질 때 쓰는 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씁니까? 하나가 제곱이요. 다른 하나가 뭐합니까? 절대값입니다. 스퀘어하고 앱솔루트 밸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통계학에 보면 갑자기 제곱이 나와. 어떤 데는 절대값이 나와. 그게 뭐냐면 분산이나 뭐 이런 앱솔루트 밸류 이런 게 나오는 얘기가 자승을 하거나 절대값 구하는 이유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너스 플러스 막 더하면은 이게 숫자가 없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2 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곱을 하거나 마이너스의 제곱 2, 2의 제곱 4 이렇게 해서 더하거나 마이너스의 제곱이 4죠. 그 다음에 2의 제곱도 4. 그래서 더하거나 아니면 절대값을 지워 그냥 2, 2.
이렇게 해서 구하거나 제곱을 하더라도 제곱을 나누면 상관이 없으니까 절대값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제곱이나 절대값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이제 표준변제의 제곱이고 효율성이란 분산이 적대. 다시 말해서 표준변제가 적어야 된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표준변제 적어야 된다. 일치성이란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모집단에 가짜면 표본 추정량이 모집수와 일치하게 된다. 그게 뭐냐? 서울여대 학생이 8,000명에 제가 한 달 용돈을 추천한데 20명을 뽑으면 실제 8,000명이 얼마야 한 달 용돈이. 근데 모르지 뭐 얼마라래. 20명 뽑아. 20명 뽑아서 평균 내. 이것이 8,000명하고 상당히 벌어야죠. 근데 20명에서 그 다음에 200명 뽑아. 2,000명 뽑아. 그 다음에 4,000명 뽑아. 그 다음에 9,000명, 아니 7,000명 가. 이렇게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과 일치해진다. 이게 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른 동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